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파킨슨병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떨리는 손을 꼭 감싸 쥐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어요. 사실 그 전부터 이상한 징조는 있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꼼꼼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는 동네 부녀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누구보다 잘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동네 병원을 거쳐 큰 병원까지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야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마주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이제 와서 무슨 짐이라는 말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어요.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아내의 병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악화되었어요. 혼자서 옷을 입는 것도 힘들어하기 시작했고 식사할 때도 숟가락을 자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내를 깨워 옷을 입히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밤에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 아내를 부축하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제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75의 나이에 매일 간병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아내를 보면 차마 힘들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48살로 중견 제약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았는데 그날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준호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병원에 보내?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어머니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제가 알아본 요양병원은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아내에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낸다는 것은 마치 제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저는 겨우 그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25에 만나 결혼해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가난한 시절을 함께 견뎌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국 준호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소?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 다 알아요. 괜찮아요. 저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아내의 이해심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을 어떻게 요양병원에 보낼 수 있을까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준호가 알아본 요양병원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어요.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자주 와줄 거죠?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매주 올 거요. 아내를 병실에 두고 나올 때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차 안에 앉아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버지, 이게 최선이에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텅 빈 집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항상 앉아있던 안락의자는 비어 있었고 부엌에는 아내가 만들던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아내는 점점 병원 생활에 적응해 가는 것 같았지만 저를 볼 때마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준호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렀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들르다시피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챙겨드리려고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좋은 기회가 생겼거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래, 잘 생각해서 해라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칠 후 준호가 서류 몇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좀 도장 찍어주세요. 어머니, 요양병원비 관련 서류예요. 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뭔데? 물으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장기 입원 할인 받으려면 이 서류가 필요하대요. 저는 별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속일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매주 병원을 찾아 아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나가다가 김 사장님과 마주쳤어요. 김 사장님은 제가 이 동네에 집을 샀을 때부터 알고 지낸 분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김 사장님은 저를 보자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박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모님은 좀 괜찮으신가요?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 사장님이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
저번에 나간 대출은 잘 쓰고 계시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대출이요? 김 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2달 전에 사장님 집 담보로 대출이 나갔잖아요. 제가 서류 확인도 해드렸는데, 혹시 모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거렸습니다. 김 사장, 무슨 소리요? 나는 대출 같은 거 받은 적 없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사장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큰일인데요. 분명히 사장님 명의로 나간 건데, 혹시 아드님이 대신 하신 건 아니신가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준호가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그 서류가 대출 서류였단 말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김 사장님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박 사장님. 일단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아는 담당 직원한테 연락해 드릴게요. 저는 그 길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택시를 탔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담당 직원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니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2달 전에 댁 명의로 3억 원의 담보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고객님의 아드님이신 박준호 씨로 되어 있고요. 3억 원이라는 금액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직원이 급히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혹시 이 대출에 대해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모르고 말고요. 내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말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의 인감 도장과 서명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건데, 만약 사기나 위조가 의심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와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겨우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 아들이, 그것도 큰아들이 저를 속였다니. 도대체 3억이라는 큰 돈을 어디에 쓴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와서 얘기하자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준호가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내가 우리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렸다며? 그게 사실이냐?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 아들이 저를 속인 거였어요. 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쓴 거냐? 저는 주먹을 떨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업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제가 친구와 함께 바이오 벤처를 시작했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했어요. 은행에서 제 명의로는 대출이 안 나와서. 그래서 내 애비를 속인 거냐? 내가 뭘 믿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대출 서류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만 성공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이미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큰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뭐? 내가 사업을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 사이에 이자는 누가 내고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아들에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몇 번이고 아버지를 외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준호는 울먹이며 집을 나갔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 아들의 거짓말 한 번에 위태로워진 거예요. 더 큰 충격은 제가 믿었던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요양병원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그냥 안부만 물었습니다. 여보, 나요. 잘 지내고 있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역시 50년을 함께 산 사이라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채는군요. 저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소. 내일 병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저는 둘째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45살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아버지다. 시간 되면 좀 만나자. 민수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라고 물었지만 저는 만나서 얘기하자라고만 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집에 왔어요. 저는 준호가 한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형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믿을 수가 없네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은행에서 확인한 사실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한 사기죠. 아버지 동의 없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고소할 수 있겠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먼저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아버지 집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제 아들을 고소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집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아드님이 거짓말로 어르신을 속여 인감을 받아낸 거니까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요? 그럼 내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먼저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고요. 어르신께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집을 지켜야 했어요. 아내가 돌아올 집이 필요했으니까요. 변호사와 상담을 한 지 일주일 후 저는 결국 준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어요. 형사고소는 차마 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대출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민수가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소장이 준호에게 전달되던 날 준호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고소하시는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배신했어.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아버지, 저는 정말 사업을 성공시켜서 갚으려고 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준호가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를 속인 게 문제지. 어떻게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저는 요양병원에 있는 아내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여보 왔어요? 저는 아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소. 저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준호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일, 제가 소송을 제기한 일까지 모두요. 아내는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준호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소. 하지만 사실이요. 우리 집을 지키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소.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준호는 우리 아들이에요. 너무 심하게 대하지는 말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첫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민수가 저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서 준호를 마주쳤을 때 그는 여위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준호의 사기 행각을 조목조목 지적했어요. 피고는 원고를 속여 요양병원비 서류라고 거짓말하고 인감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준호의 변호사는 피고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고 곧 갚을 예정이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라고 변론했지만 판사는 준호에게 불리한 시선을 보냈어요. 증인 신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부동산 사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피고가 직접 저한테 와서 아버지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먼저 말씀드리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피고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니 일단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증언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어요. 준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배신이었어요. 재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호의 사업이 이미 실패 직전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투자자들은 이미 발을 뺐고 회사는 부채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빌린 3억 원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벌써 그 돈을 다 써버렸대요. 이제 돌려받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허탈했어요. 돈도 중요했지만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의 아내 영희가 저를 찾아왔어요. 영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준호를 용서해 주세요. 준호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매일 밤 술만 마시고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야, 나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야. 하지만 준호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나를 속이고 내 집을 담보로 잡은 거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배신이야. 영희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고소당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10살, 8살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준호가 자초한 일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희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자를 즉시 변제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결국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요. 형 명의로 된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제 손주들이 살 집까지 뺏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집을 지키려면 준호의 아파트라도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했어요.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지 자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준호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요양병원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손떨림이 심해졌고 말도 잘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내를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준호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준호 가족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영희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이 전학까지 가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준호가 먼저 저를 배신한 거잖아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밤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도 힘들어했어요. 아버지, 형이 요즘 완전히 망가졌대요. 매일 술만 마시고 일도 안 나간대요. 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준호가 자초한 일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좀 더 기다려줬어야 했을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제 집을 지키지 않으면 아내가 돌아올 곳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10살 손주 지훈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너희 아빠 할아버지한테 사기쳤다며? 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지훈이는 그날 이후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가 겪는 고통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나 싶었습니다. 민수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형이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 재산을 지킨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요양병원에 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요? 손주들까지 고생하잖아요. 나도 그게 마음에 걸리오. 하지만 준호가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주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뭐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있어. 아빠로서 책임감을 가져야지.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내가 한 일의 대가를 치러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배신한 상처는 너무 깊었거든요. 며칠 후 영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지훈이와 예진이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지훈이가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너희 아빠는 그냥 실수를 한 거야.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준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 내가 아직 준호를 볼 준비가 안 됐어.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주들의 맑은 눈망울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왜 아이들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형이 입원했대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이래요. 며칠 동안 술만 마셨나 봐요. 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준호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오랫동안 과음을 해서 간 수치가 매우 나쁩니다. 당분간은 절대 금주하셔야 하고 정신과 치료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건 누구 때문일까요? 준호 자신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가혹했던 걸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입원한 후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제가 원했던 결과인가 싶었어요. 일주일 후 준호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저를 보자 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얼음이 조금씩 녹는 것을 느꼈어요. 준호야, 이제 그만 울어라. 내 건강부터 회복해야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중요하지.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내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준호가 저를 배신했다 해도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요양병원에 있는 아내를 찾아갔어요. 여보, 준호가 입원했었소. 저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깨어났다니 다행이에요. 여보, 이제 준호를 용서하면 안 될까요? 용서, 쉽지 않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해보겠소. 준호도 많이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 날 민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형이 퇴원했대요. 그런데 형이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보자. 며칠 후 준호가 집으로 왔어요. 이번 전보다 훨씬 여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앉아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앉아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변명할 자격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업 자금으로 쓴 그 돈, 남은 돈은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제가 평생 일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갚을 건데? 내 아파트도 이미 경매로 넘어갔잖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월급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준호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나한테 갚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가족을 잘 돌보는 거야. 영희와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못난 남편이자 아빠였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말은 쉽지. 중요한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날 준호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호는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사업이 실패한 과정, 그리고 지금의 후회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준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준호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사과하고 앞으로 잘 살아. 그게 나한테 하는 진짜 사과야.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용서란 무엇일까요? 준호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제 아들이고 저는 그를 완전히 버릴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주 저는 영희와 손주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훈이와 예진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제가 따뜻하게 대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자주 올 수 있어요? 예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주 와야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을 용서하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가족인 건 변함없잖아. 손주들도 있고.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결정하셨어요.
가족은 결국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니까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준호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저는 요양병원에 있는 아내를 더 자주 찾아갔어요. 아내도 준호 이야기를 듣고 안심한 듯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보, 다행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겠네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이는 것 같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근 약물 치료 반응이 좋고 재활 치료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퇴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들었소? 당신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대.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완치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관리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정도로 호전되셨습니다. 물론 보호자분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잘 모실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쁜 마음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내 어머니가 곧 퇴원하신대. 민수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준비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아내가 돌아올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민수와 준호도 와서 도와주었어요. 준호는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자주 들러서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내 어머니를 잘 모셔야지.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부자가 함께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가족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아내의 퇴원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수, 준호와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집으로 가는군요. 아내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그래요. 이제 집으로 가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와 민수가 짐을 들고 저는 아내의 휠체어를 밀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따뜻한 봄 햇살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희와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훈이와 예진이가 달려와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꼭 껴안았어요. 우리 손주들 많이 컸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가족 식사였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아내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이제 그만 사과하고 앞으로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하는 진짜 효도야.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저는 거실에서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이제 다 괜찮아진 거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모두 함께 잘 살 거야. 며칠 후 저는 준호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준호야,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한테는 솔직해야 해. 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믿는다. 이제 새로 시작해보자. 그날 밤 아내와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우리 많이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소. 여보, 준호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당신이 끝까지 준호를 미워할까봐 걱정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용서할 수 없었소. 하지만 우리가 가족인 이상 결국은 서로를 품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소?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 상환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준호의 아파트 경매 대금으로 대출의 절반 정도를 갚았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기로 했습니다. 준호도 매달 월급의 일부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입니다. 준호가 돈 봉투를 건넸을 때 저는 뿌듯했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준호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고맙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기쁘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내의 건강도 계속 호전되었고 준호도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승진도 했습니다. 민수는 변함없이 저희를 챙겨주었고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여 소풍을 갔습니다.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가족을 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예진이가 카메라를 들고 외쳤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꾸준히 일하며 대출금을 갚아 나갔어요. 물론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많이 남아있지만 준호의 성실한 모습을 보니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큰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대출금 일부를 갚으려고요. 준호가 수표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 수표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저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지른 잘못을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누가 되지 않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믿을 수 있겠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준호가 보여주고 있소. 며칠 후 저는 요양병원 시절 아내를 돌봐주셨던 간호사님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아내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님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부인께서 워낙 긍정적으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매주 찾아오셔서 힘을 주신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김 사장님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요. 김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번에 그 일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 잘 해결되신 것 같아 기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덕분에 잘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거실에서 손주들과 놀고 있었어요. 아내의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손주들을 직접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행복했어요.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준호와 영희, 민수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 있습니다. 준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저지른 잘못은 컸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다시 한번 믿게 되었어. 이제 과거는 잊자. 앞으로만 보고 가자.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깊이 절을 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온 가족이 박수를 쳤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아내가 말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당신과 함께라서 더 행복하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손주들이 크는 모습도 보고 증손주들도 보고 싶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100년회로 합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함께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젊은 시절 자주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젊고 힘이 넘쳤지만 지금의 우리는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준호가 회사에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많이 올랐어요. 이제 대출금을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준호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내 가족도 챙겨야지.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이제는 균형을 맞출 줄 알아요.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 등산을 갔습니다. 산을 오르며 손주들은 신나게 뛰어다녔고 우리 어른들은 천천히 뒤따라갔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함께 야호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요. 하산하면서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었어요. 저는 민수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너도 형을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형제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간식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별 좀 보세요. 참 예쁘네요.
아내가 제 옆으로 다가와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당신이 있어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데이트를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젊은 시절 자주 가던 공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여보, 기억나요? 여기서 우리 처음 데이트했잖아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쁘다고 해주세요. 아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나와요. 건강할 때 추억 많이 만들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앞으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꽃집에 들러 꽃을 샀어요.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손주들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우리랑 같이 저녁 먹어요. 지훈이가 신나게 외쳤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고기를 굽고 영희와 며느리들은 반찬을 준비했어요. 손주들은 신나게 뛰어다니며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할 거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영원히 행복할 거야.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온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이겨냈구나. 이제 우리 앞에는 희망의 빛만 가득하구나. 밤이 깊어지고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가 가기 전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준호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도 고생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라. 그게 아버지한테 하는 진짜 효도야.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았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저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앞으로 이런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소.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의 배신, 아내의 병, 가족의 위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희미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와 화해의 힘을 배웠어요. 창밖을 보니 달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에도 저 달빛처럼 희망의 빛이 계속 비추길. 그렇게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 가족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였어요.